인문 사회혁신 과제 20조 사회자를 맡은 박승아입니다. 지금부터 의대 증원 정책과 전공의 파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 주체별 입론을 들은 뒤 간단한 질의응답과 정리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측 의견의 입론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 입장 입론을 맡은 양형입니다.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약 2.68명으로 OECD 평균보다 약 30% 낮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인 의사 공급 부족, 즉 시장 실패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사 수가 낮게 유지된 이유는 의사 정원 제한과 경직된 인력 배출 구조, 수도권 중심 의료 인프라 때문입니다. 그 결과 수도권과 지방 간 의사수 격차가 커지고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지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가 다른 할당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빠른 고령화로 노인 진료비 비중과 전체 의료비 지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고령화율과 진료비 증가의 동반 상승은 앞으로 의료 수요가 구조적으로 계속 확대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공급은 정원 제한으로 좌측 고정된 반면 수요는 고령화와 의료 소비 확대 때문에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이 경우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줄어드는 전형적인 공급 부족형 시장 실패가 나타나며 진입 장벽 탓에 시장의 자본 조정도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코시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비는 연평균 약 3.7%씩 증가해 OECD 평균보다 빠르게 늘고 있고 GDP 대비 의료비 비중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 공급이 불안정해지거나 파업이 발생하면 진료비,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져 가계의 실질 소득과 민간 소비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의료 파업과 의대 정원 증원을 단순한 의료계 내부 갈등이 아니라 국민 생존과 국가 경제에 직결된 공공재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필수 의료 지원과 수가 인상을 통해 의료 공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인센티브로 의료 인력의 공간 조정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공급 확충은 중장기적으로 진료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의료비 상승 압력을 완화해 소비자 후생과 인료 접근성을 함께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이 안정되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회복되고 이는 내수와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료비가 과도하게 상승하면 물가와 금리 결정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 통화 정책과 의료 인력 정책을 함께 조율해 의료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정부 측에게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 총량의 확대와 구조 개편을 모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정치적 저항 의료계와의 협의 등 여러 제약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그렇다면 정부는 정원 확대, 지역 배치 조정, 공급 구조 개편, 필수 의료수 개선 중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측 이성현 답변하겠습니다. 정원 확대, 지역 배치 조정, 공급 구조 개편, 필수 의료수 개선은 서로 대체 관계라기보다 시간 순서와 수단만 다를 뿐 결국엔 모두 연결된 조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자료를 보면 비인기과의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인기과의 근무 여건, 즉 근로시간, 임금 등의 여건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무 여건을 개선시키며 의대 정원 또한 확대하여 지원율이 100%가 되지 않는 과들의 지원율을 높여 모든 지역이 의료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이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 측은 내 정책 중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지 물었고 정부 측은 모두 연계된 만큼 근무 여건 개선과 정원 확대가 핵심이라고 답했습니다. 응급 필수 의료 서비스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거의 0에 가까운 대표적 필수제이며 파업이 발생할 경우 공급의 급격한 감소는 단순한 서비스 지원이 아니라 한때의 생명 건강 손실이라는 막대한 후생 손실로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비탄력적 시장에서 공급 쇼크가 초래하는 실제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계량화할 것이며 파업을 단순 노동 분쟁이 아닌 거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공공재 붕괴로 보고
정책 대응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필요는 없습니까? 정부 측 조일이 답변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응급 필수 의료라는 비탄력적 시장에서 발생한 공공재 공급 쇼크로 보고 있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처럼 수요가 거의 줄지 않는 영역은 공급이 조금만 촉소돼도 사망, 중증, 합병증 증가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서비스 지연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적 비용 문제입니다. 이 비용은 건강보험 청구 자료, 응급의료, 사망 통계를 활용해 평상시와 파업 기간의 사망률, 합병증률, 이송시간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계량화할 수 있습니다. 초과 사망, 합병증을 추정하고 이를 추가 의료비 생산성 손실로 환산해 실제 비용 규모를 도출하게 됩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를 공공재로 보되 의료인의 정당한 노동권도 존중하며 처우, 근무환경, 수가체계 개선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필수 유지 업무 제도 정비, 대체 인력, 공공 의료 인프라 강화, 상설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수 의료 기관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이번 파업을 공공재 붕괴로 인한 큰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계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체 측은 파업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계량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것인지 질문했고, 정부 측은 이를 공공재 공급 쇼크로 인식하여 초과 사망과 합병증을 기반으로 비용을 계량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소비자 측 입론 듣겠습니다. 소비자 측 안녕하세요. 소비자 입장 입론을 맡은 장의입니다.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의료 공급 충격이 소비자에게 어떤 위험이 초래하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 1만 1천 명의 전공의가 집단 이탈했고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주요 상급 병원에서는 수백 건의 수술이 연기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대기 시간이 2배 이상 늘며 환자들은 치료 접근성 자체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의료 파업은 공급 곡선을 좌측 상방으로 이동시키는 전형적인 공급 강소 충격입니다. 전공의 대규모 이탈로 인해 실제 공급량이 줄었고 이 과정에서 의료 서비스의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파업 기간 동안 수술 지연이 476건, 진료 취소가 219건 발생했고 이는 소비자 잉여의 즉각적인 감소를 의미합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인 의료시장 특성상 소비자는 가격뿐 아니라 사건 비용과 건강 위험까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 파업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제적 충격입니다. 반대로 의대 정원 증원은 장기적으로 공급 곡선을 우측 하방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입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가시켰고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장기 전망에 따르면 이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35년 우리나라 의사 밀도는 인구 1000명당 3.3명 수준까지 증가해 OECD 평균에 근접하게 됩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거래량이 늘어나며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안정화와 의료 접근성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소비자 후생 증가로 연결될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공급의 총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후생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급의 구조적 붕괴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8년 101%에서 2023년 16.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의료계 파업이 없더라도 필수 의료가 지속적으로 붕괴되어 왔다는 증거입니다. 필수과 인력이 부족해지며 현재 구조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인력이 해당 분야로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 증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2015년 6.7%에서 2022년 9.9%까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이 증가폭은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가계와 기업, 정부의 동시에 비용을 밀어넣는 구조적 압력을 의미합니다. 가계는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보험료와 비급여 지출 증가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여 경제 전반의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의료 접근성 불안으로 치료가 지연되면 기업에서는 결근과 생산성 저하가 발생해 GDP 손실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재정 지출까지 늘어납니다. 즉, 의료 공급 문제는 의료 영역을 넘어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리스크이며 공급 안정화가 소비자 복지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소비자 측에게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료계 측 김현우 질문하겠습니다. 파업을 공급 감소의 원인으로 제시하셨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의료인들이 체감하는 공급 부족은 특정 기간의 파업이 아니라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붕괴의 결과입니다. 특히 전공의 이탈, 피수과 기피 등은 단순한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지속적인 공급 축소 현상으로 파업이 없더라도 이미 공급 곡선은 수년째 좌측으로 이동해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공급 감소의 핵심 원인을 파업이라는 일시적 이벤트로만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소비자 측 장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구조적 공급 축소와 파업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적 붕괴가 서서히 누적된 장기 추세라면 2024년 파업은 이미 좌측으로 이동해 있던 공급 곡선을 한 번 더 급격히 좌측 상방으로 밀어낸 단기 충격입니다. 제가 파업을 강조한 이유는 공급 감소의 원인을 전부 파업에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도 부족했지만 파업으로 인해 수술 진료 응급 이송 중단 지연이 겹치면서 소비자 잉여가 얼마나 더 급격히 축소되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조적 붕괴에 대한 책임과 파업이라는 선택에 대한 책임은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이며 파업을 단순 일시적 이벤트로 치부하기보다 장기 구조 위에 중첩된 단기 충격으로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소비자 피해의 크기와 성격을 설명하는 데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측은 의료 공급 감소를 파업이 아니라 장기적 구조 붕괴로 봐야 한다고 제기했고, 소비자 측은 구조적 축소와 파업은 성격이 다르며 파업은 이미 줄어든 공급을 한 번 더 급격히 약화시키는 단기 충격이라는 점을 분석하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 측 이상현 질문하겠습니다. 소비자 논리는 총량 확대와 구조 개편을 모두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정치 사회적 저항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면 정부는 무엇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원 확대, 지역 배치, 근무 여건 개선, 필수 의료수 개혁 중 무엇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소비자 측 장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네 가지 과제의 1순위는 필수 의료수가 개혁과 근무 여건 개선이라고 봅니다. 정원 확대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카드인 반면 수가 근무 여건은 이미 있는 인력이 필수과 지역으로 이동 유지되도록 단중기적으로 행동을 바로 바꾸는 레버입니다. 이 부분을 손대지 않은 채 정원만 늘리면 추가 인력은 다시 수도권 비급여 기피도가 낮은 과목으로 쏠리고 소비자는 의사수는 늘었다는데 우리 동네 분만실 응급실은 그대로인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 배치 역시 결국 그 지역에서 버틸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수가 근무 여건에 의해 실효성이 좌우되므로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면 1순위는 필수 의료, 수가 근무 여건 개선, 2순위는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 배치 인센티브 설계, 3순위는 그 위에서 정원 확대의 속도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라는 순서가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은 네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면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지 물었고, 소비자 측은 정원 확대보다 필수 의료 수가 개혁과 근무 여건 개선을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하며 그 다음이 지역 배치, 마지막이 정원 확대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의료인 측 입론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료계 측 입장 입론을 맡은 김현우입니다.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2035년의 의료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고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합니다. 경제학적으로 건강을 생산물이라고 취급했을 때 투입 요소는 의료 서비스와 건강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의료 서비스와 환자 개인의 운동, 식습관 등이 건강을 산출하는 데에 기여하지만 의료 서비스에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어 그 효과는 일정 수준 이후 점차 감소합니다. 즉, 의료 서비스는 일정 수준 이상에서 추가 투입 요소 증가 대비 산출 효율이 떨어지는 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통해 단순히 의료인 수를 늘린다고 해도 국민의 건강 수준이 크게 향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육 인프라의 제한과 교수 인력의 정체 등 타 생산 요소가 고정된 상태에서는 의사 1인당 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노동 집약적이므로 의사와 보건 인력의 적절한 공급이 서비스의 질을 저하합니다. 한편 의사 인력은 교육 및 양성 기간이 매우 긴 전문직이기 때문에 의료진의 탄력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프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이 반영된 공급 확대와 실질 수요의 비교는 장기적인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정부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근무일수를 과소 추정한 경우에서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실질적인 근무일수를 적용하면 증원 정책이 아니어도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무조건적으로 의료인 총량을 증대하기보다는 지역 불균형에 주목해 자원 투입 대비 자원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추가 효용인 한계 편익이 높은 곳에 재배분하는 방향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어서 의료 측 서승현 입론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의료시장은 완전 경쟁이나 독점이 아닌 독점적 경쟁시장의 성격을 지닙니다. 병원들은 전문 분야나 서비스에서 차별화를 시도하며 자본만 있다면 새로운 병원이 진입할 수 있고 수익성이 낮아지면 퇴출되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이윤을 결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이 심화되고
가격이 평균 총 비용과 같아져 결국 모든 병원이 정당한 이윤만을 얻은 상태에서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집중 현황을 살펴보면 100명당 의사 수가 3.25명으로 서울이 지방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계속하여 상급 병원의 외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 구조적 개편이 이야기하는 변화를 살펴보면 경쟁 관행 속에서 규모의 경제와 브랜드 신뢰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의료 인력의 증가로 자연스럽게 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인하하고 이러한 경쟁 속에서 대형 병원과 중소병원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수도권의 대학병원은 경쟁력을 유지하지만 지방의 중소병원은 인력 유출의 등으로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시장은 점차 대형 병원 중심으로 구조로 재편되고 의료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이중 구조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증가되는 의료 인력을 감당할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6명으로 미국 의대 평균 의사 수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의료계측에게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업체 측 임지연 질문하겠습니다. 의료 인력 증원 시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대형 병원 중심의 이중 구조화와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 유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실효적인 의료 전달 체계 개편안과 부족한 지방의대의 교수 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 차원의 교수 양성 및 지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까요? 의료계측 서승현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동네 병원과 중소병원은 경증 및 만성질환 관리를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상급 종합병원 방문을 줄이는 게이트키핑 제도를 강화하고 의료 회송 시스템을 활성화하며 환자 중증도에 따른 차등 수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거점 병원의 전문 진료 기능을 확대하여 응급, 분만, 중증 진료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의사 인력 확충이 지역 의료로 강화로 이어지고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의과 대학의 교수 인력을 확충하고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임 교수 확보를 위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국립대병원 및 공공병원 전문의를 순환교수로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전문 분야 교수 확보를 위한 해외 연수 및 연구를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원격 교육 플랫폼과 공동 실시센터를 활용하여 교육 격차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사업체 측은 대형 병원 쏠림 완화와 지방 의대 교수 확보 방안을 질문했고, 의료계측은 게이트 키핑과 의뢰 회송 강화로 진료 범위 분리, 국가 지원, 순회 교수, 원격 교육 등으로 교수 인력 확충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부 측 조혜리 질문하겠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한계 생산 체감을 주장하셨는데 이 논리는 동일 지역, 동일 계층, 동일 접근성 조건을 전제로 한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의료 접근성이 극히 낮은 농어촌 및 의료 취약지역에 이미 한계 생산 체감이 발생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한계 생산성이 존재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의료 측 김현우 답변하겠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한계 생산 체감 논리를 적용하면 의료 접근성이 극히 낮은 농어촌, 의료 취약지에서는 여전히 높은 한계 생산성이 존재합니다. 즉, 의료 투입이 부족한 초기 단계의 지역이기 때문에 자원을 투입할수록 효과가 큰데 현재는 이러한 지역보다 이미 한계 생산성이 떨어진 지역에 인력 총량을 늘리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보완책도 강제력이나 구조적 재배치 기능이 부족해 사실상 단순 증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총량 증원 정책만으로는 취약지의 효과가 도달하지 못해 지역 불균형이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취약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가산 등 재정적 요인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형 장학금, 주거 지원 등으로 장기적 인력 수급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정착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질문은 취약지도 한계 생산 체감 상태인지 확인한 것이었고, 의료계는 취약지는 아직 생산성이 높지만 단순 증원으로는 효과가 전달되지 않아 지역 불균형만 커지므로 배치 개선이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사업체 측 입론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체 측 입장 입론을 맡은 김내연입니다.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의료파업은 병원의 진료 수수를 직접 줄여 단기적으로 제약 바이오 산업의 매출을 감소시킵니다. 실제로 2024년 2월에서 6월 암수술 건수가 전년 대비 16.3% 감소했다는 심평원 자료는 의료 서비스 공급 축소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제약 제품 사용량과 의료기기 수요도 줄고 병원들은 장비 구매를 미루어
의료기기 기업의 현금 흐름과 신규 발주가 줄어듭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이를 유도 수요 감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공급이 줄면 그 생산 과정에 의존하는 제약 바이오 산업도 함께 위축되는 비시장적 공급 충격에 따른 단기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의사 인력 확충과 의료 접근성 개선은 다시 의료 소비를 회복시키고 제약 의료기기 수요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력 증가가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 진료, 데이터 기반 진단 기술과 결합될 경우 산업의 혁신 구조도 강화될 것입니다. 왼쪽의 그래프에서 빨간 선은 대도시, 파란 선은 지방을 나타냅니다. 단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면 S1에서 S2, S0에서 S1의 이동으로 의료 서비스 거래량이 늘고 환자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 인력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아 대도시 지방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대도시는 공급이 크게 늘어 경쟁과 가격 하락이 심화되지만 지방은 공급 증가폭이 작아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약 바이오 산업은 단기 매출 감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R&D 투자와 기술 혁신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료 인력 정책을 R&D 지원과 연계해야 산업이 단기 충격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균형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사업체 측에게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비자 측 허일 질문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이 단기 매출 감소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 R&D 투자와 혁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하셨는데 현실에서 기업들은 자금 조달, 주주 압력, 단기 실적 공시 등의 제약을 받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고려했을 때 민간 기업이 스스로 장기 혁신 전략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정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체 측 임시완 답변하겠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장기 전략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실패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세제 측면에서 보면 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강화하고 인상 실패 비용까지 일정 부분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기업의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기간 연장이나 우선 심사권 같은 보상 체계를 제공하면 장기 R&D의 기대 수익을 높여 투자의 유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규제 측면에서도 임상 승인 허가 과정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규제 리스크를 줄이고 중소바이오 기업을 위한 공공 GMP 품질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면 초기 진입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소비자 측은 민간 기업이 단기 실적 압박 속에도 장기 혁신 전략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제도적 장치를 물었고 사업체 측은 세제 혜택, 규제 완화, 공공 민간 공동 R&D 등을 통해 장기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토의의 의미는 단순히 결론을 내기보다 의대 증원 정책과 전공의 파업에 대한 여러 주체들의 관점을 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핵심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주체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혹시 이거 화면 다 꽉 차게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